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뉴욕 증시의 하락폭을 보고 굉장히 긴장하는 하루를 보냈을 텐데요. 여전히 하락은 했지만 그 폭은 뉴욕 증시보다는 적은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연이어 이어질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려움 겪으시죠.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또 움직일지 금요일장이니만큼 전략을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하면서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장시작전, 작전 저희가 짜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고 올 텐데요. 약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지은입니다. 오늘도 자세한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외신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가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실패했고요. 특히 S&P 500 지수가 장중 3,900선도 무너지는 모습을 나타내자 약세장 진입에 시장이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 중에 섹터 흐름을 살펴보면 특히나 자재, 헬스, 임의 소비재 관련주만 상승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로 갈 경우에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를 하면서 향후 2년간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35%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다우존스는 0.75% 밀렸고요. 나스닥 0.26%, S&P 500이 0.58%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주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기술주도 어두운 모습이 포착이 된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플은 2.46% 밀리면서 마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37%, 그리고 알파벳 N이 1.35% 밀리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알파벳 A 관련해서 살펴보면 구글의 프라이빗 브라우징이 실제로 프라이버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서 텍사스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0.19% 강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0.05% 소폭 빠지면서 마쳤습니다. 웨드부시는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하는 한편 목표 주가를 1,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2분기 들어서 중국 상하이 지역 봉쇄 조치가 심각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트위터 인수 관련 이슈도 주가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외신에서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체크를 해보면요. 1.10%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엔비디아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줄줄이 나온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면 5%나 밀리면서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WTI는 2.39%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다시 증가할 거란 기대감으로 오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값 살펴보면 1.4% 오르면서 마쳤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오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흐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기업들의 실적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죠. 소매업체 주가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백화점 체인이죠. 콜스부터 살펴보면은 4%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적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가는 개장 전 급락세를 보이다가 정규장에서 4% 상승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타겟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자릿대 급락이 나왔던 종목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적 부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월마트도 2%대 추가 하락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킹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주가는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돈 데다가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도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때문에 13% 넘는 급락세가 시현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 살펴볼까요? 분기별 보고서에서 인상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간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0% 급등으로 $300 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언더아머 살펴보면 11% 급락세가 나오면서 S&P 500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CEO의 사임 소식,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 흐름 만나봤고요. 그러면 외신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S&P 500 falls again on Thursday, inching closer to bear market territory. 최근 계속해서 bear market, 즉 약세장 진입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주식시장을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19일 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 S&P 500 지수는 3,200 또는 전일 종가보다 18.4%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가 올해 S&P 500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섹터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에너지 섹터는 물가 상승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기세로 인해서 45% 이상 오르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유가와 가스 가격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지난 11개월 동안 전략적 프레임워크에서 에너지가 1위였고 2위가 소재로 꼽혔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실질금리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 파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제 침체 위험이 도래하고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실질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약세장 진입이 가까우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시스코가 간밤에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isco stocks falls 13% after company project unexpected revenue decline. 시스코가 이 실적 쇼크로 인해서 간밤 두 자릿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시스코부터 실적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시티의 애널리스트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에 대한 당사의 투자 의견에 대한 반발이 자주 있었지만 동사의 주문 건수 감소는 우려사항이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시스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애널리스트는 시스코의 사업 악화는 3분기에 발생한 주문 건수에도 나타난다면서 동기간 주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주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바 있어서 3분기 증가세와 대비된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스코의 기업 주문 건수 증가율은 37%였지만 3분기에는 하락했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주문 건수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비롯한 시스코 경쟁사의 일부는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또 간밤 실적 발표한 또 다른 기업이죠. 콜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주당 순이익이 11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67센트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실히 좀 소매업체가 어두운 분위기 속을 연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주가는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CEO는 동사가 미정부 보조금 지급 종료로 인해서 불리한 점이 있고 또 물가 상승 등의 여전히 매크로 악재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백화점 내 세포라 입점 등이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면서 주가는 오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갈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기사인데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최근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좀 걱정될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investor calls for share buyback after Musk Twitter deal hurts stocks.
테슬라의 3대 주주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내년까지 총 15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3대 개인 주주인 중국계 기업가 레오 코가는 트위터를 통해 이런 발언을 나타냈는데요. 테슬라 주식을 올해 50억 달러, 내년에 100억 달러를 사들일 계획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이어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22억 달러에 달했다면서 자본 지출을 고려했을 때 올해 80억 달러, 내년에 1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에 대해 테슬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코관의 이 같은 주장은 머스크가 4월 초 트위터 지분을 공개하고 85억 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이후에 테슬라 주가 가치가 3분의 1을 잃은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30% 가까이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들조차 테슬라에 대해 전망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웨드부시에서는 distraction risk, 즉 방해 요소가 많다고 봤고요.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게리 블랙은 머스크가 트위터 거래에서 손을 떼면 주가가 10% 이상 상향할 것으로 봤는데요.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이죠.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 이슈에 부침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작전 제대로 짜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인데 시장만 보면 즐겁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지수 흐름과 더불어서 함께 보고 있는 지표가 환율 아니겠습니까? 급등을 했다가 안정기에 접어든 듯 했더니 지난밤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또 급등을 하면서 1270원 선에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환율 안정이 언제쯤 되리라 보십니까? 네, 전일 원달러 환율이 1277원 7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2일 날 1290원을 고점으로 인해서 이후에 좀 하락을 해서 이제 수요일 날 1160원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전일자에 이제 좀 다시 상승으로 반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글로벌 달러 강세와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약세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소매 업체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서 확산됐었다라는 게 좀 더 그 달러 강세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일자 이제 유로존에서 그 유럽 은행이죠. ECB에서 4월 회의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ECB가 조기 긴축을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유로화가 강세 반전됐다라는 게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될지 한번 다시 좀 지켜봐야 될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적으로 ECB의 회의록 내용을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늘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되는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향후 높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인상을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시장에서는 7월에 ECB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ECB는 그 양적 완화 조치를 계속 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7월경에 아마 중단이 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그 중단되는 시점에 바로 이제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로존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0.5%포인트의 빅스텝 얘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유럽 ECB 집행위 같은 경우는 아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걸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1% 내외 하락세를 마감을 했고요. 대신 이제 유로화가 강세를 띠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달러화 관련돼서는 원 달러 관련돼서는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또 외국인의 이제 매매 패턴에 따라서 외국인이 순매도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환율이 상향으로, 그러니까 약세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이제 상황이 과연 1,300원대를 이제 다시
기록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1,300원대에 진입은 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지만 안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그 1,300원대에 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은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뭐 장기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일부 완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기 둔화 가능성은 계속 악재의 요인으로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제 빠른 통화 긴축 속도도 경제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국내 경제 환경은 뭐 비교적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가 1,300원대를 유지했던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이 위기 상황까지 이제 몰렸었다라는 거거든요. 현재와 같은 상황은 뭐 국내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 1,300원대가 뭐 올라갔다라고 해도 오래지 않아 다시 1,200원대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달러와의 강세는 뭐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200원대의 그 달러화는 올해 내내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내 대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이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수출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수입도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4월달 이제 무역 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적자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 수지가 한 10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환율에는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계속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아마 하반기에 환율이 조금 지금보다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인 여건이 뭐 지금보다는 좀 개선이 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 원화도 이에 따라서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정말 환율의 변동성만 보더라도 최근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도 변동성인데 뉴욕 증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공포심을 느낄만 한데 뉴욕 증시 이대로 좀 약세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믿었던 유통주들도 그렇고 좀 잘 버텨줄 거라 생각했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대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투자자분들도 뉴욕 증시 상황 늘 살펴보고 계실 것 같은데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뉴욕 증시가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는 이유는 그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급등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그 주식의 투매 현상이 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가 수준이 계속 좀 걱정이긴 합니다. 4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저께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도 7%가 넘게 나왔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9%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4.8%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아마 지속적으로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9%에 달하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빅스텝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5월달에 기준금리 빅스텝을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6월달, 7월달에도 기준금리 빅스텝을 인상을 하겠다라는 걸 지금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각국의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준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최근에는 여기에 수요 증가를 동반하는 인플레이션이 겹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해제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기존에 억눌렸었던 수요가 지금 되살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통 보복 소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보복 소비 때문에 하나를 구입해서 끝나야 됐던 상황들이 지금 2개, 3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의 이제 고용 시장으로 인해서 최근에 근로자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면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용 상승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 인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에게 이런 임금의 상승분이 전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다시 임금이 상승하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물가 상승의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급하게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준금리를 급하게 인상함으로써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아니면 또 심해지면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연준에서 현재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를 해도 미국 경제는 건실하기 때문에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어차피 지금같이 기준금리 인상이 급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보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근로자들이 향후에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그런 이제 임금이 만약 안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를 줄이는 형태의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연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비가 감소가 되면서 전체적인 경제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걱정들 때문에 전일 유통업주의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제품 가격 인상이 되고는 있지만 일정 가격 이상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더 늘리지는 않고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유통주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번에 체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소비 감소는 아마 경기를 더욱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제가 지금보다 좀 더 침체하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이기 때문에요. 아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뉴욕 증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정들을 금요일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주일 정도 금통위가 코앞으로 또 다가왔죠. 이 가운데 소위 말하는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실행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로 열리는 첫 금통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네, 5월 금통위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죠. 근데 현재 국내 소비자 물가가 4월 달에 이제 4.8%가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면서 아마 기준금리도 이번 달에 다시 또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이어서 5월 달에도 연속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2가지 원인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하느니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을 할 것인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국내 경제 여건상으로 보면 빅스텝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크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그 증가율도 상당히 좀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 부채에 대한 이자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를 또 줄이게 되고요. 이런 소비 감소가 또 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빅스텝 실시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임금도 올라가고요. 이에 따라 기업 비용의 상승, 이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그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발생할 그런 싹이 보일 때 바로바로 잡아줘야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장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이제 긴축 모드를 한 번씩은 보여줘야만 잡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물가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은에서 빅스텝이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지표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특히 오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률이냐가 이제 시장의 관심 사항인데요. 이렇게 이제 생산자 물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24일 날 발표되는 한은의 소비자 동향 조사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4월 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2%를 계속 유지하다가 3%로 처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1%가 상승이 됐는데요. 지난 2013년 4월 이후에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과연 5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가 과연 원화가 1,300원대에 진입하는지 여부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체크해봐야 될 일정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시작이 되지요. 한미 정상회담은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짚어봐야 될 이슈와 함께 오늘장 전략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에 내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들이 이제 아마 오늘은 조금 움직일 거로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 도착하자마자 지금 첫 번째로 방문하는 것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평택 미군 기지로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공장으로 직접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국내 기업, 이제 반도체 기업의 이제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안기는 그런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체인망 구축을 위해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아마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 소부장주도 한번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22일 날은 이제 현대차의 이제 정의선 회장을 아마 만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발표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관련된 추진 사항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 부분도 물론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막 관련된 관련주에서 아마 상승 모멘텀을 잇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이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투자나 아니면 어떠한 만났을 때 주고받았은 그 내용에 따라서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미국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도 뭐 미국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한번 이런 이제 바이든 관련주에서 아마 시장 모멘텀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돼서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뭐 나스닥이 이제 다우에 비해서 좀 덜 빠졌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같이 이렇게 증시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상황이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공격적인 투자는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이 바닥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시점에서 저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관련돼서 이렇게 타이밍의 귀재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 투자 포지션에 대해서 오늘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준비해 주신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So I want to think about how investors came in and out of the markets here in terms of significant investors, how they positioned themselves, and what happened. Okay, what we did see, and this is a chart of 5-week net changes, okay, in speculative positioning of futures contracts. So the S&P 500 futures contract, the NASDAQ futures contract, the Dow Jones futures contract. What happened, how much positioning changed, and what we can find here is that if we look at this going back, okay, we can see significant times where we've positioned, okay, this was 2008, and we have these big sell-offs where the percentage of selling over a 5-week window becomes fairly significant. And what we have right here in all these other times, except for even this one early on in 2007, we still hung out for a while. We didn't break down until after we saw Bear Stearns declare bankruptcy and then Lehman Brothers declare bankruptcy in 2008. But all these other conditions, what happened was there was almost, I don't want to say, but there was an overwhelming amount of selling of futures contracts in a 5-week period. And every time we've had those have been significant bottoms. So we had that running into the March 2022 bottom. Now, we've also talked about sentiment, and I just want to keep reviewing what happened and why it was so interesting in here. So what we have here, obviously, is the S&P on the top, okay? And then what I have here is two lines together. The Americ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the blue line is the percentage of people that are bullish. The red line is the percentage of people that are bearish. And this line right 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of them. So what we really want to see is occurrences where we get very bearish in terms of high number of people bearish, okay, and up here, and then very low number of people bullish. And every one of those has been at a very attractive price. Remember, we combined that with the put-call ratio, and just like we looked about on the clip before, the amount of selling of futures contracts over a 5-week window. And then we look at the lack of liquidity. Remember, we talked about the low amount of bids and offers as the market breaks down into a low. So when we can combine all those three things, we have a very attractive
set up to be able to purchase stocks and have them go higher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Now, one other thing what we can think about is also to identify what happened. When we look at commercial hedgers and what they did, what we found is, and I put these in red arrows, these are all the times that the commercial hedgers purchased stock in a significant amount. And all of those stocks occurred, all of those big purchases occurred at levels that were ex post facto, after the fact, lows in the market. So what we saw here was we saw a big purchase after COVID, okay? And then as the market started to go higher, they lightened up and lightened up and lightened up. And then they started to be basically, they really put on a hedge. And at the bottom of the market, that hedge was more significant than it has been during this entire time. After that, there was a tremendous amount of buying, and this is a significant amount. This takes us into the end of March, so this chart's about a week old. But what's happened is that they now hold more than $53 billion worth of futures contracts net long, which exceeded the number that we had of $48 billion after the COVID move in May of 2020. And finally, what we think about is, okay, so we've had this move, we've had this stock market breakdown, but what's happened to other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And let's just think about Europe, because Europe has the Russia-Ukraine problem. And what we can see here is that European stocks since 2005 have always traded at a fractional discount to the U.S. stock market. So in other words, the U.S. stock market has led the whole rally since 2005, generally speaking. So we never went to a premium to the U.S. market where the European stocks outperformed the U.S. market. But what we've seen now is since 2015, we've seen a market where we had a big stock market r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ailed to lead or failed to keep up with us, so that discount started to expand. And then as we've seen Putin invade Ukraine, that discount exploded and has now gotten down to the lowest level we've had since 2005. Whether we think about what's going on with Putin and how this is all going to end up and what's going to happen with Russia, do sanctions work? History would say they don't, but we are putting on sanctions. Europe is putting on sanctions. But if we think about our sanctions, we've been slow to the gun to be able to put the sanctions on. In other words, we've been slow. We have not thought about this ahead of time. We're kind of coming in slower than probably Ukraine wants. And the other thing is, yes, Europe has followed with us, but Europe has also said, hey, we've got all these exceptions because Germany wants oil, Germany wants energy, Germany wants liquefied natural gas. We need to be, they think they need to be concerned about getting wheat. The North African countries are huge buyers of wheat out of Russia. India continues to buy oil from Russia. Biden is discussing right now with India, trying to get them to be able to stop doing some of this, to be able to put more heat on. Russia has said you can only buy crude oil if you buy it in rubles to be able to support the ruble, because nobody else is going to use rubles right now. So we have to think about this. Then the other thing Russia said is, hey, we've got this wheat stocks. We're only going to sell our wheat stocks to our friends. Well, let's see where all this goes. Wheat is a very interesting commodity because every 2 to 3 months around the world, we have a new wheat harvest, whether it's Australia, whether it's Ukraine, whether it's Russia, whether it's Germany, whether it's France, whether it's the United States, whether it's Argentina, whether it's Brazil.
all these countries have huge wheat crops, in Canada. All these countries have huge wheat crops, and wheat is like a weed, okay? You can throw seed on the ground and it's amazing. You don't put fertilizer down and it just grows. So unless you have a major drought, wheat's gonna turn out to be an okay crop. So whether we can overcome the fact that Russia, who is the largest wheat exporter in the world, okay, whether we can overcome that factor with additional harvests at other places is going to be something we're going to have to wait to see. Australia just had a second record harvest that they've done, and they're selling their wheat out, but the price of bread's up everywhere, and the price of bread inside of Russia is up significantly, even though they have all that wheat. 네, 버니의 미국 주식은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국내 증시 작전, 종목에 대한 작전을 제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더욱더 밝고 우렁차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바로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지금 주도 업종이 없어서 대체 뭘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사님, 이런 장에선 저희가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시장이 난이도가 높다라는 한마디로 결론이 나는 시장이겠습니다.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종목 같은 경우 시세가 연속성이 없고 하루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장인데요. 일단 기댈 수 있는 게 1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됐고 실적이 잘 나온 업종, 잘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세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낸다는 점에서 시장이 그래도 실적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새로운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이 향후에 현재는 아니지만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가깝게 숫자로 확인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하면은 1분기 실적이 좋았고 이제 2분기, 3분기 연속해서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매수 매도가 이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러한 흐름보다는 연속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다든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기관 매수가 유입된다든지 이러한 꾸준하게 수급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 한 줄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볼만한 종목, 수급 쪽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징적인 종목이 있을까요? 네, 롯데칠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최근 4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식료 업종의 주가 같은 경우가 사료라든지 아니면은 테마성을 띠는 대두와 관련된 옥수수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논외로 하고 통상적으로 일반 제품을 판매하는 아니면은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인지를 한 게 원재료 상승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매수의 기회다라고 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2분기, 3분기로 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음식료 업종들의 주가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거는 첫 번째로 원재료 가격 상승 같은 경우를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는 만약 이게 저희가 예상한 실적보다 성장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렇게 이 기업의 주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음식료 업종이 하락할 때 동반 하락한다고 하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한 기업이 롯데칠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5월부터 물론 뭐 하이패슬러도 그 동반해서 수요가 회복되겠지만은 그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맥주 부분의 판매가 이제 한 두 자릿수,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뭐 기존의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음료 사업 같은 경우도 강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뭐 주류 사업까지 실적이 더해졌을 때는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 수준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시장 요소를 감안해 보고 그다음에 시장 안에서 그 약한 업종 안에서도 그 동반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좀 실적이 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수급이 4일 연속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원재료 이슈보다는 리오프닝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볼 만한 주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롯데칠성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이사님. 네, 전일 그 삼성전자를 언급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64,000원에서 66,000원 제가 구체적인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해도 된다고 언급을 드렸고요. 예, 만약에 지금 계좌의 손실이 종합적으로 한 뭐 20%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손실 종목을 치고 삼성전자를 64,000원, 66,000원에 매매를 해 나가는 것도 뭐 계좌의 이제 복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제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바이든의 방안에 따라서 반도체 부분도 저희가 그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은 원전에 대한 부분도 논의 예정에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소형 모듈 원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한 스마트 원전이라는 그 기존의 수출을 시도했던 그러한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서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러한 종목들도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수출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수혜라고 하면은 실적과 연결이 가능한 그러한 기업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마지막 이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한정기술입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돼 있는 상황. 이 상황 안에서 원자재 수출 가능성 측면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가격을 대입해서 말씀드리는 경우는 시장 상황, 이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저희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가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7만 원대 초반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모멘텀이 원전의 수주에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7만 원대 초반의 가격을 기억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전 기술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장중의 매매 시그널은 다음 시간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